9살 이민자 소년이 칼을 든 룸메이트와 한방을 썼습니다. 그 소년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을 만들었어요. 시가총액 6천조 원. 삼성전자의 5배가 넘는 회사예요. 이 사람 이름이 젠슨 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과 30년 인연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용산 전자상가에서 직접 그래픽카드를 팔았고요. 작년에는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26만 장의 AI 칩을 주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젠슨 황이라는 사람의 인생 전부를 알려드릴 거예요. 9살의 소년원 같은 학교에 버려진 이야기부터요. 접시 닦는 알바를 하던 식당에서 회사를 창업한 이야기까지요. 3번이나 망할 뻔한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도요. 그리고 이분이 왜 한국의 5, 60대 어르신들 노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까지요. 중간에 나가시면 핵심을 놓치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젠슨 황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볼게요. 1963년 2월 17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삼형제 중 둘째였어요. 아버지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였고요.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젠슨 황은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대만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예요. 대만계 미국인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태국의 정유회사에 취직하면서요. 온 가족이 방콕으로 이사했어요. 젠슨이 5살 때였죠. 그렇게 태국에서 4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미국 출장을 다녀온 거예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큰 물에서 키우자. 넉넉하지 않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해보자. 부부가 합의를 봤어요. 여기서 어머니의 행동이 대단했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어머니가요. 영어 사전을 펼쳐놓고 매일 단어 10개씩 찍었어요. 본인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알파벳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걸 전부 외우라고 시킨 거예요. 밤마다 검사했어요. 왜 이러셨을까요? 최소한 미국 가서 밥은 시켜 먹을 수 있게 하려고요. 의사소통은 할 수 있게 하려고요. 우리 5, 60대 부모님 세대와 비슷하지 않으세요? 7, 80년대에 자식 교육 위해서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시고요. 본인은 안 드시면서 자식 학원비를 마련하셨잖아요. 젠슨 황의 어머니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9살 젠슨은 형과 함께 미국으로 갑니다. 부모님은 아직 태국에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만 먼저 보낸 거예요. 미국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인생이 완전히 뒤틀립니다. 외삼촌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두 조카를 맡기는 했는데 학교를 보낼 돈이 없었어요. 수소문 끝에 찾은 곳이 있었어요. 켄터키주 오네이다에 있는 기숙사 학교였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었고요.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무료였어요. 삼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니까 괜찮겠지. 무료라니까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딱이다. 그런데 이 학교의 정체가 뭐였냐면요. 전국에서 문제 아들을 모아놓은 소년원 같은 곳이었어요. 젠슨 황이 나중에 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잭나이프를 안 가진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 잭나이프가 뭐냐면요. 접이식 칼이에요. 학생들이 전부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룸메이트였어요.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미국인 학생이었는데요. 소년원을 여러 번 들락거린 전과자였어요. 팔을 보여주는데 온통 칼로 베인 흉터 자국이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이 10살 많은 미국인 룸메이트가 알파벳을 몰랐어요. 영어를 쓰는 미국인이 알파벳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9살 대만 소년 젠슨은 생존 전략을 세웁니다. 더듬더듬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형, 내가 교과서 읽는 법 알려줄게. 숙제도 다 해줄게. 대신 나 좀 살려줘. 이게 먹혔어요. 룸메이트가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대신 너 몸이 약해 보이니까 내가 체력을 키워줄게.
매일 팔굽혀펴기 100개를 시켰어요. 거기다 화장실 청소까지요. 여러분 지금 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젠슨 황은 이 학교에 나중에 2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우리 돈으로 30억 원 가까운 돈이에요. 왜 기부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그 학교가 나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줬다. 그리고 체력의 중요성을 알려줬다. 실제로 젠슨 황은 지금도 휴가를 안 가요. 365일 일을 해요. 사무실에서 매일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해요. 9살 때 배운 그 습관 그대로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어릴 때 고생한 게 나중에 다 자산이 됐잖아요. 젠슨 황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소년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첫사랑 겸 마지막 사랑을 만났을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소년원 같은 학교를 나온 젠슨은요. 오레건주의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여기서도 동양인은 자기 혼자뿐이었어요. 학교 가는 길에 징검다리가 있었는데요. 매번 백인 학생들이 다리를 흔들어서 물에 빠뜨렸어요. 인종차별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젠슨은 여기서도 버텼어요. 수학과 과학에서 두각을 나타냈고요. 2년을 월반해서 17살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오레건 주립대학교 전기공학과였어요. 여기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전기공학과의 남학생이 250명이었는데요. 여학생이 딱 3명이었어요. 그 중에 로리 밀스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19살이었어요. 젠슨보다 2살 많았어요. 젠슨은 어떻게 접근했냐면요. 로리 너 숙제 어렵지 않아? 내가 풀어줄까? 숙제를 맡기려면 만나야 되고요. 숙제를 받으려면 또 만나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캠퍼스 커플이 된 거예요. 이 2사람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고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자녀만 11명이에요. 그에 비하면 젠슨 황은 정말 독특한 억만장자예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해요. 부모님이 없는 형편에도 자신을 위해 희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딸 메디슨 황은 지금 엔비디아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젠슨 황의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 있잖아요. 그 패션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딸이에요. 명품 브랜드에서 일한 경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젠슨 황은 왼쪽 어깨에 문신이 있어요. 엔비디아 회사 로고를 새긴 거예요. 주가가 100달러를 돌파했을 때 기념으로 한 거예요. 자기 회사 로고를 몸에 새기는 경영자. 이 정도면 집착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자, 대학을 졸업한 젠슨은 어디로 갔을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석사를 따고요.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30살 생일에 인생 최대의 도박을 합니다. 1993년 젠슨 황이 30살 생일을 맞은 날이에요. 이날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회사를 세웠어요. 동료 2명과 함께요. 회사 이름이 엔비디아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창업 장소가 캘리포니아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어요. 데니스라는 체인 식당이에요. 젠슨 황이 고등학교 때 접시 닦는 알바를 하던 바로 그 식당이에요. 알바하던 식당에서 6천조 원짜리 회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비참했어요. 초기 자본이 200달러밖에 없었어요. 우리 돈으로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어머니한테 사업 계획을 말했더니요. 그냥 취직이나 해라. 반대했어요. 투자를 받아야 했어요. 전 직장 상사의 소개로 실리콘밸리 전설의 투자자를 만났어요. 돈 발렌타인이라는 분이에요. 애플, 구글, 페이팔에 초기 투자한 사람이에요. 젠슨 황은 너무 긴장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망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만 달러를 투자받았어요. 투자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 돈 잃어버리면 죽여버릴 거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어요. 첫 번째 그래픽 칩을 만들었어요. 일본 세가와 계약까지 따냈어요. 모든 게 순조로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표준 기술을 발표했어요. 엔비디아의 칩과 호환이 안 됐어요.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가 창업 2년 만이에요. 첫 번째 파산 위기였어요. 여기서 젠슨 황이 보여준 모습이 대단해요.
남은 돈을 전부 새로운 기술 개발에 올인했어요. 가상 환경에서 칩 설계를 검증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보통은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서 테스트하거든요. 그런데 시제품 만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에 직접 갔어요. 시제품 없이 바로 양산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미친 도박이라고 했어요. 반도체에서 나노초 단위의 오차만 있어도 망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성공이었어요. 이 칩이 리바 128이라는 제품이에요. 역사상 가장 빠르게 0달러에서 10억 달러 매출을 달성한 회사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실 만한 얘기가 나와요. 바로 한국과의 인연이에요. 1996년이에요. 아직 엔비디아가 크게 성공하기 전이에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젠슨 황에게 손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이 이랬어요. 한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된 나라로 만들 것이다. 한국 기술 발전의 가장 빠른 방법은 비디오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을 비디오 게임 올림픽 무대로 만들고 싶으니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건희 회장의 선견지명이 놀랍지 않으세요? 90년대 말에 이미 게임 산업의 미래를 본 거예요. 이 인연으로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때가 언제였냐면요. IMF 외환위기 직후였어요. 한국에 와서 뭘 봤냐면요. PC방이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었어요. 거기서 젊은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그 게임을 돌리려면 좋은 그래픽 카드가 필요했어요.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한 거였어요. 젠슨 황은 직접 용산 전자상가에 갔어요. 거기서 그래픽 카드를 하나하나 홍보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대표가 직접 용산 상가를 돌아다닌 거예요. 물론 그때는 아직 작은 회사였지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PC방 열풍이 불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런 게임을 하려면요.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했거든요. 그 그래픽 카드가 바로 엔비디아 지포스였어요. 한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어요. 엔비디아의 성장 발판이 된 나라였어요. 그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난 2025년 10월, 젠슨 황이 다시 한국에 왔어요. 15년 만의 방한이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위상으로요. 서울 강남의 치킨집에서 만남이 이뤄졌어요. 깐부치킨이라는 가게였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요. 셋이서 치킨에 맥주를 마신 거예요. 인터넷에서 유행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재용은 삼성카드로 계산하고요. 정의선은 현대카드로 계산하고요. 젠슨 황은 그래픽카드로 계산했다. 실제로는 1차는 이재용 회장이 계산했고요. 2차는 정의선 회장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치맥 회동이 단순한 회식이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서 논의된 건 한국의 미래였어요. AI 반도체 협력 방안이요. 자율주행차 개발 방향이요. 로봇 산업 파트너십이요. 다음 날 젠슨 황은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행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한국에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겠다고요. 이 26만 장이 어떻게 배분됐냐면요. 한국 정부의 5만 장, 삼성그룹의 5만 장, SK그룹의 5만 장, 현대차 그룹의 5만 장, 네이버의 6만 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GPU는 돈이 있어도 쉽게 구하기 힘든 전략 자산이에요. 이걸 한 번에 26만 장씩 확보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한국이 AI 시대의 핵심 국가가 된 거예요. 2026년 3월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열린 GTC 2026 행사에서요. 젠슨 황이 삼성전자 부스를 직접 방문했어요. 삼성의 차세대 메모리인 HBM4 웨이퍼예요. 거기다 직접 어메이징이라고 사인을 남겼어요. 삼성은 세계 최고라고 극찬했어요. SK 하이닉스도 방문해서 파트너십을 강조했고요. 현대차와는 자율주행 협력 계획을 발표했어요. 30년 전 용산 전자상가에서 혼자 카드를 팔던 사람이요. 지금은 한마디에 한국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크게 된 비결이 뭘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에요. 3번이나 망할 뻔한 위기를 넘겼어요. 이 이야기가 정말 대단해요. 첫 번째 위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업 2년 만에 첫 제품이 시장 표준과 호환이 안 돼서 망할 뻔했죠. 시제품 없이 바로 양산하는 도박으로 살아남았어요. 두 번째 위기는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엔비디아가 만든 칩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애플 델 HP 노트북에 들어간 칩이었는데요. 발열이 너무 심해서 노트북이 고장나는 일이 속출했어요. 수리와 리콜 비용으로 2억 달러를 물어줘야 했어요.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가까운 돈이에요. 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겹쳤어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의 80%가 증발했어요. 정말로 파산 직전까지 몰린 거예요. 세 번째 위기는 좀 다른 종류였어요. 2006년에 젠슨 황이 엄청난 결정을 내렸어요. 쿠다라는 기술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게임용으로만 쓰던 GPU를요. 학습과 계산에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2006년 당시에요. 세상은 이 기술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거든요. 막대한 돈을 쓰고도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주주들은 왜 돈을 낭비하느냐고 분노했어요. 보통 경영자라면 여기서 포기하잖아요. 젠슨 황은 안 그랬어요. 그의 명언이 있어요. 나는 항상 30일 뒤에 망한다고 생각하며 일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잘 나가도 방심하면 30일 후에 끝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위기감을 갖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쿠다를 무료로 공개한 거예요. 돈을 들여서 만든 기술을 공짜로 풀어버렸어요.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2012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요.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탄생했어요. 이 딥러닝을 학습시키는데 뭐가 쓰였냐면요.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아니라요. 엔비디아 GPU 단 2장과 쿠다였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기 시작했어요. 2022년에 챗GPT가 나오면서요. GPU 수요가 폭발했고요.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세계 1위에 올라섰어요. 여기서 교훈이 뭐냐면요. 젠슨 황은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투자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7년을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5, 60대 어르신들의 인생과도 통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평생 한 번쯤은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버텨서 결국 해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젠슨 황도 그랬어요. 다만 규모가 좀 컸을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젠슨 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60이 넘었는데 왜 이걸 알아야 하는 거야? 상관이 아주 크거든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젠슨 황이 말한 피지컬 AI 시장이에요. 50조 달러 우리 돈 7경 원짜리 시장이에요. 이 시장은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을 포함해요. 이게 현실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바뀌어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이 34.9%예요. OECD 평균의 2배가 넘어요. 그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파트 경비, 건물 청소, 택배, 분류, 식당 서빙이잖아요. 이 일들이 로봇으로 대체되기 가장 쉬운 영역이에요. 이미 CJ 대한통운이 올해 초에요. 인공지능 로봇을 택배 분류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아마존은 물류센터에 로봇 100만 대를 배치했고요. 청소 로봇도 이미 아파트 단지에 투입되고 있어요. 물론 당장 내일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5년에서 10년 안에 서서히 줄어들 거예요. 둘째, 부동산 가치 지도가 바뀌어요.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이 약 5억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 82%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약 4억 1,200만 원이 집이에요. 현금이나 금융 자산은 16%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15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요. 국민연금 50만 원이 전부인 어르신이 정말 많으세요.
로봇이 공장과 물류 창고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몰려 살던 지역의 인구가 줄 수 있어요. 반대로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은 값이 오를 수 있고요. 아파트면 다 오른다는 생각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셋째 기회비용이에요. 은행에 1억 원을 넣으면 연 이자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에요. 같은 기간에 로봇 관련 산업은 연 40에서 50% 성장하고 있어요. 예금만 갖고 계시면요. 세상의 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 구경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젠슨 황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네 가지 있어요. 첫째, 늦은 출발도 출발이에요. 젠슨 황은 9살에 미국에 갔어요. 영어도 못했고 친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세계 최고가 됐어요.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걸 못 배우는 게 아니에요. 둘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엔비디아는 게임용 칩만 만들다가 망할 뻔했어요. AI 로봇 자율주행으로 분산하면서 살아남았어요. 우리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100%는 위험해요. 예금 50에서 60%, ETF나 주식 20에서 30%, 부동산 20에서 30%, 이 정도가 건강한 비율이에요. 셋째,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세요. 엔비디아도 200달러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월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로봇 관련 ETF를 매달 적금처럼 사시면 돼요. 넷째, 아는 것이 곧 힘이에요. 젠슨 황이 말했어요. 위기는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된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준비의 시작이에요. 자, 이제 진짜 실전이에요.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첫째, 증권 계좌를 만드세요. 은행 안 가셔도 돼요. 스마트폰에서 증권사 앱을 받으세요. 키움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아무데나 괜찮아요. 신분증 사진 찍고 10분이면 계좌가 만들어져요. 어려우시면 자녀분이나 손주한테 부탁하세요. 5분이면 해줄 거예요. 둘째, 매달 소액으로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 돈 넣으시면 안 돼요. 월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1년에 120만 원이에요. 생활비에 큰 부담이 안 되시잖아요. 국내 로봇 ETF로는 코덱스 로보텍이 대표적이에요.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있어요. 미국 로봇 ETF로는 보츠와 로봇이 있고요. 이걸 적금처럼 매달 꾸준히 사시면 돼요.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게 되니까요. 평균 가격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요. 셋째, 전체 자산 비중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종이에 적어 보시면 돼요. 부동산이 얼마인지, 예금이 얼마인지, 금융 투자가 얼마인지, 이걸 정리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나요.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9살에 칼을 든 룸메이트와 한 방을 쓴 소년이요. 접시 닦던 식당에서 회사를 세워서요. 시가총액 6천조 원 세계 1위 기업을 만들었어요. 3번 망할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젠슨 황이에요. 둘, 이 사람이 선언한 50조 달러 로봇 시대는 허풍이 아니에요. 한국은 이 변화의 중심에 있어요. 삼성, 현대차, SK, 네이버 전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세대가요. 바로 우리 5, 60대 어르신들이에요. 셋, 하지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ETF라는 간단한 상품으로요. 월 10만 원부터 로봇 시대의 성장에 올라타실 수 있어요.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전자오락 같다. 첫 판에 절대 깰 수 없다. 죽고 다시 하고 또 죽고 다시 하면서요.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아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영상을 끄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스마트폰에 증권사 앱 하나를 깔아주세요. 오늘은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주변에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두신 분이 계시면요.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이거 한번 봐봐, 중요한 이야기야. 한마디면 그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직업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5, 60대 어르신들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구독 꼭 해두시고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풍요롭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